아유, 반갑습니다. 저 반성택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서부터 앞으로 3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는데요. 제목이 4차 산업혁명의 도전, 그리고 이제 인문학의 응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제목은 사실은 제가 붙인 건 아니고 철학 아카데미 쪽에서 제가 보낸 취지문을 보고 이제 저런 식으로 뭔가 달리 잡은 건데, 저 제목을 보면서 좀 답답해요.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어떤 도전을 하고, 그리고 인문학이 뭔가 걷다 대고 뭔가 응전한다는 다소 이제 수동적인 의미가 있죠. 제가 보기에는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일부 전 세계 뭔가를 팀면 펼쳐 있는 4산업 담론은 이렇게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걸 갖다 뭔가 이 지켜보는 눈을 갖다 우리가 좀 정리해 보면 뭔가 역사 속의 어떤 이야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언론이나 뭔가 방송에서 많이 뜨고 있는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주로 인공지능 이야기나 그리고 일자리 이야기, 로봇이 뭐 한다는 얘기, 그런 걸 통해서 계속 뭔가 현재 지점에서 우리가 뭘 얘기하게 만드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산업혁명이라는 이슈야말로 지난 200년 전에 뭔가 시작되고 18세기 말쯤부터죠. 그리고 이제 인류의 어떤 긴 역사 속에서 뭔가 편입되고 아울러 인류 역사의 어떤 진행에 뭔가 어느 정도 뭔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제가 볼 때 어느 하나의 요소예요. 근데 이제 지금 언론에서 뭔가 나오고 뭔가 이 담론의 어떤 양상을 이렇게 보게 되면 답답한 건 뭐냐면, 좋아요. 인공지능 얘기도 많이, 무인 자동차 얘기도 나오고 다 좋은데, 그걸 보고 있으면 지난 뭔가 인간의 뭔가 긴 역사 속에서 등장했던 그 이야기를 갖다 빼놓고 본다는,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18세기 말부터 등장한 산업혁명은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독자적인 과학기술 차원의 뭔가 혁명이 아니고, 사실은 18세기 말에 우리가 알다시피 혁명이라는 이름을 걸고 있는 꽤나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같은 시기에 같은 지역에서 프랑스 대혁명도 뭔가 등장하게 되고, 같은 시기에 또 뭐도 오늘날 누구나 알고 있는 사이언스, 과학의 등장이라고 뭔가 표현도 하고 과학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도 아울러 등장해요. 우리가 아울러 산업혁명도 등장하고, 바로 그와 같은 온갖 스토리들이 뭔가 엮인 채 등장한 게 200년 전의 어떤 역사고, 그 가운데 딱 꼬집어 우리가 과학기술만의 어떤 스토리만으로 이걸 갖다 제공하고, 오늘날 뉴스에 뭔가 보다시피 그렇게 되면 서양 역사에서 진행되는 뭔가 이 산업혁명이라는 게 마치 과학기술, 우리의 어떤 직업적인 어떤 존재의 모습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로만 전락해요. 여러분 알다시피 산업혁명이라는 게 그냥 봐도 뭘 갖다 결과했다고 나중에 밝혀지냐면, 당시까지 있었던 뭔가 신분제 사회, 그게 뭔가 나중에 뭔가 이 공장을 소유한 어떤 자본가들, 즉 신분제 사회에서 뭔가 이를테면 벗어나는데 뭔가 꽤나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 그런 식의 어떤 혁명이에요. 지금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뭔가 미치고 있는 요소와 비슷한 정도의 어떤 의미를 갖다가 산업혁명을 갖고 있는데,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그리고 나타나고 있는 방송이나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제가 느낄 때는 좀 조금 뭔가 위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위협이냐면, 말하자면 이제 좀 이따 우리가 보겠지만 지난 뭔가 이 30년 전의 어떤 역사로부터 우리가 이 뒤집어 보게 되면, 지난 90년 전에 뭔가 여러분 알다시피 동유럽 뭔가 이 사회주의 블록이 뭔가 이 몰락해요. 그리고 나선 우리가 알다시피 신자유주의라는 어떤 단어가 뭔가 넘쳐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울러 그로부터 뭔가 한 30년가량 지난 지금 보게 되면 신자유주의가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부터 7, 8년 전에 금융위기라는 걸 갖다 뭔가 이를테면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성적표예요. 그리고 금융위기 뒤끝 뭔가 이를테면 수년 동안 최근 2년 사이에 뭔가 이 자취를 감췄지만, 전 세계 뭔가 많은 어떤 눈들은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뭔가 전 세계의 어떤 움직임 가운데 미국 연방은행이 뭔가 이 조정하고 있는 금리 0.25%를 갖다 올리네 만에 갖고 뭔가 초점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2010년 뭔가 이 4차 산업혁명의 담론이 뭔가 일어나기 전에, 이 다보스에서 뭔가 이를테면 그 양반이 뭔가 얘기하기 전에 세상은 제가 기억하기에 뭐냐면 금융위기가 있었고, 그에 대해서 뭔가 대처해야 되는 뭔가 금리 문제를 중심으로 뭔가 세상이 뭔가 연출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부터 2년 전이죠. 2년 전 뭔가 스위스 다보스라는 유명한 휴양지예요. 거기에 모인 언론인들과 일부 뭔가를 팀면 산업 자본가들이 모여서 뭐하냐, 4차 산업혁명 담론을 제기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켜보면 그 많던 이야기들, 즉 제가 아까 뭔가 열거했던 거 90년대 전후부터 뭔가 이 밀어붙인 신자유주의라는 어떤 흐름, 그리고 아울러 그의 어떤 구체적인 성적표라고 보이는 금융위기라는 어떤 이야기들이
뭔가 그 담론 전체가 뭔가 이를테면 사장돼 있어요. 묻힌 거죠.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4차 산업혁명 담론을 갖다 뭔가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언론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어느 정도 뭔가 따지고 보면 우리의 어떤 역사적인 흐름을 갖다 뭔가 조금 감추거나 우리를 갖다 뭔가 이 당면한 현재에 뭔가 이를테면 몰입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효과를 갖다 충분히 뭔가 거두고 있다고 생각해요. 2년 전에 뭔가 이를테면 그 담론이 뭔가 등장한 다음에 벌어진 건 알다시피 지난 뭔가 이 30년간의 어떤 역사 흐름을 갖다 뭔가 이를테면 어떻게 보면 좀 뭐 우리는 로봇이 지배하는 세상에 걱정해야 되고, 비정규직이 비록 뭔가 옛날에 90년대 말과 뭔가 이 21세기 초반에 말하자면 뭔가 그 문제를 갖다 비정규직 문제를 양상하겠지만, 앞으로의 세계는 비정규직은커녕 로봇이 뭔가 우리 일자리를 갖다 다 갖기 때문에 비정규직보다 더한 뭔가 이를테면 문제를 갖다 갖고 있는, 더 그 이를테면 그 어떻게 보면 겁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런 식의 어떤 현실로 가끔 뭔가 안내해놔요. 이게 이제 이 신자유주의가 뭔가 야기한 비정규직이라는 어떤 문제, 그것도 따져보면 축복이니까 지금부터 뭔가 더 나쁜 버전의 미래를 갖다 걱정하라고 얘기인즉슨, 제가 여러분들 갖다 뭔가 첫 시간부터 이상한 데로 뭔가 몰고 가고 싶은 게 아니고, 제가 뭔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역사 흐름 속에서 뭔가 지켜봐야 돼요. 지금의 어떤 뉴스 속에 뭔가 지켜볼 수 있는 어떤 그와 같은 성질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준비된 어떤 그 페이퍼를 보기 전에 역사와 아울러 뭔가 이 철학의 이야기를 갖다 뭔가 대충 뭔가 전반적으로 보는 게 그나마 어떤 그 전반적인 어떤 감을 갖다 얻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얘기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인간의 역사는 뭔가 긴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땐 그렇게 길지 않아요. 몇 가지 어떤 키워드를 뭔가 정리할 수 있는데요. 주요한 키워드를 보면 첫 번째 주목할 수 있는 건 아테네죠. 지금부터 뭔가 한 2500년 전 스토리고, 아테네가 기원전 뭔가 이 320년경 몰라칸나에 등장한 시대에 우리가 알다시피 헬레니즘이죠. 이 무려 한 700년가량 지속되죠. 700년. 그리고 이제 등장한 시대에 우리가 알다시피 중세예요. 한 1200년가량 지속되고, 그리고 이제 16세기 초반서부터 보통 뭔가 형성됐다고 얘기하는 근대 초반에 어떤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아울러 뭔가 산업혁명이 문제되는 근대 중반, 즉 18세기 말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의 어떤 시대, 현대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근대인들이 뭔가 이를테면 얘기했던 걸 갖다가 뭔가 현대인들, 지금의 우리들은 그걸 갖다가 뭔가 단지 뭔가 인권 선언문으로 뭔가 이 단지 선언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뭔가 실현하려고 애쓴다는 점에서 근대가 뭔가 이 풀지 못했던 과제를 갖다 푼다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뭔가 이 지칭할 수 있어요. 즉 이제 그대로 뭔가 번역하면 근대 이후 시대죠. 근대 이후라는 게 근대를 갖다 완전히 뭔가 극복하는 게 아니고, 근대가 뭔가 이 제기한 어떤 문제는 제대로 지적했는데 실현이 안 된 거 꽤 많아요. 사실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이와 같은 흐름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산업혁명 이야기부터 시작해보면 저런 얘기 돼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18세기 말에 인간 역사는 기이하게도 여러 가지 뭔가 레볼루션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여러 차례 여러 분야의 어떤 혁명을 갖다 뭔가 새기고 있어요. 18세기 말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프랑스 대혁명 이런 거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좀 전부터 우리가 얘기하고 있었던 산업혁명도 뭔가 같은 시기에 같은 지역에서 뭔가 이를테면 시작되죠. 그리고 이 흐름과 뭔가 연동되어 있는 다른 어떤 이야기들이 뭔가 더 있어요. 뭐냐면 아까도 제가 잠시 얘기했지만 이 과학의 등장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의미를 갖다 보게 되면 사실은 과학혁명쯤에 뭔가 해당돼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오늘날 여러분들 알다시피 학문의 어떤 이름이 굉장히 뭔가 이를테면 많지만 이렇게 보면 대학 안에 있는 어떤 학문이 이렇게 보게 되면 물리학이 있고 정치학이 있고 무슨 철학이 있고 교육학이 있고 그래요. 학문 이름은 굉장히 많지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학문들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인상이 있냐면, 제가 볼 때는 아마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부류뿐이 없어요. 하나는 뭔가 사이언스예요. 지금 오늘날은 정치학도 여러분 알다시피 그냥 정치학이 아니고 이제 예를 들면 계량 뭔가 이런 거 하고 여론조사하고, 교육학도 여러분들 뭐 하냐면 그냥 교육학이 아니고 교육공학이래. 엔지니어링이라는 얘기죠.
거의 사이언스로 넘어가. 그리고 그와 같은 추세가 시작된 건 지금부터 한 200년 전 이야기예요. 그때부터 사이언스라는 말 자체는 옛날부터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미로 뭔가 이 사이언스라는 말이 시작된 건 18세기 말부터예요. 그때부터 등장한 게 화학이죠, 사실은. 제가 볼 때 아마 세상에 가장 멋진 학문은 그 이름은 아마 화학일 거예요. 왜? 다른 것들은 다 어떤 말하자면 실체가 있어요. 법학으로 법을 연구하지. 그리고 화학은 뭐 연구할까요? 될 화자 써놨어요. 기가 막힌 물리학은 여러분 알다시피 자연세계 연구에 있어요, 여기 실체가. 근데 화학은 케미스트리는 말 그대로 뭐의 변화 과정을 연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학이라는 전적으로 새로운 학문이 뭔가 등장할 만큼 어떻게 보면 인간 지성의 어떤 역사에서 뭔가 새로운 학문 전통이 등장한 거겠죠. 그래서 이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이 많은 것들이 뭔가 이를테면 18세기 만에 등장하게 되고 문제는 또다시 뭔가 한 200년 전에 이 많은 것들이 뭔가 이를테면 가능하게 만든 토대가 있어요. 우리가 할 때 근대 초반에 뭐가 먼저 등장하냐면 종교개혁이라는 게 먼저 등장해요. 종교개혁 이전에 종교 전쟁이 있었죠.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거 있고 근데 이런 거 이걸 다 분리해서 종교개혁과 이건 종교 문제고 그다음에 뭔가 이 과학은 뭔가 삶의 문제고 분리해서 보려고 해요. 그럴까요? 이 많은 어떤 스터디는 제가 볼 때 아마 중세부터 뭔가 시작되는데요. 우리가 중세를 갖다가 뭔가 종교가 얘기하는 신이 뭔가 이 지배하는 어떤 세상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아마 제가 볼 때 불충분해요. 중세인 이유는 종교가 뭔가 종교 세계만 지배한 게 아니고 종교 세계 이외에 정치나 돈이나 인간의 지식 분야까지 뭔가 지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 시대라고 얘기해요. 즉 이제 얘기즉슨 종교도 아울러 뭔가 지배하고 우리가 아울러 뭔가 여기 있는 프랑스 대혁명이 뭔가 이 암시하듯이 되면 정치 사회도 지배해요. 중세에 뭔가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들이 뭐 하려고 생각했냐면 당연히 뭔가 당시 뭔가 이를테면 부모들도 아이가 잘 되는 걸 원했을 거예요. 잘 되길 원하는 뭔가 이 부모들이 뭐 했냐면 신학 공부 시켰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뭔가 중세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탈리아 사람이죠. 제가 알기로 이탈리아 남부 쪽 사람인데 이 부모도 뭐 했냐면 이탈리아 남부에 태어나서 뭔가 아이가 잘 되는 걸 다 원했기 때문에 프랑스 파리로 유학 보내요. 신학을 공부해야만 종교 분야의 뭔가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것뿐만 아니고 정치도 한번 하고 삶의 세계도 뭔가를 팀이 엮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이 정치 사회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식도 뭔가를 팀면 지배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도 지배하죠. 이 많은 것들을 갖다 뭔가를 팀면 종교가 지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중세를 갖다 뭔가를 팀면 종교의 시대다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아울러 이와 같은 전방위적인 어떤 지배가 뭔가 균열을 야기한 건 우리가 알다시피 500년 전쯤 근대 초반에 벌어져. 여러분 알다시피 콜럼버스가 뭔가 배 타고 멀리 떠나고 뭐 일이 발생해요. 제가 볼 때 아마 진정한 의미로 뭔가 이 세상을 갖다 뭔가 이 바꾸는 사람은 철학자나 뭔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말하자면 콜럼버스예요. 왜냐하면 단지 뭔가 이 돈 벌러 멀리 떠나긴 했지만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뭔가 멀리 떠난 다음에 뭐냐 지구가 둥그런 거 알고 그리고 뭐 온갖 그 다음에 벌어진 미국의 어떤 등장까지 다 연결돼 있죠. 제가 볼 때 아마 전 세계 뭔가 지금과 같은 어떤 변동을 야기한 그 사람은 원치 않고 그 사람은 뭔가 이를테면 못 보고 뭔가 죽었겠지만 500년 뒤까지 지금의 흐름을 갖다 뭔가 이를테면 얘기하고 있는 실질적인 어떤 그 인물은 사실은 콜럼버스예요. 그 양반 배 타고 멀리 떠나와서 이상한 데 발견하고 지금 그리고 아울러 그 양반이 뭔가 이를테면 간 곳 뭔가 신대륙이긴 하지만 당시 뭔가 콜럼버스 얘기를 정리하게 되면 저런 얘기 돼요. 콜럼버스가 우리가 알다시피 내가 직접 뭔가 이 세상을 본다는 그걸 갖다 뭔가 얘기한 거죠. 자아의 문제예요. 내가 직접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500년 전에 뭔가 할 테면 근대가 뭔가 시작할 때 문제가 되면 콜럼버스가 뭔가 할 테면 자아를 본 게 아니고 여러분 알다시피 종교 개혁이나 뭔가 이와 같은 어떤 스토리를 이렇게 보게 되면 뭐가 노출되냐면 거기에 나의 어떤 문제가 노출돼 있어요. 세상에 우리가 뭔가 이를테면 종교 개혁이라고 얘기하지만 서양 기독교의 분열이에요. 구교와 신교로. 구교와 신교를 어떻게 다룰까요? 제가 보기에 아마 세상 사람들은 꽤나 종교 문제에 전 종교가 좀 없는 좀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종교 문제에서 꽤 경건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면 교회를 주로 이제 일생 동안 다니고 성당을 다니면 성당을 일생 동안 다녀요. 그러고 또 1년은 뭔가 이를테면 카톨릭 한번 가고 나머지 1년은 뭔가 이를테면 신교 가고
그 다음에 불교가 그런 사람 없어요. 종교를 놓고 쇼핑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종교가 어떻게 다른지를 갖다 뭔가 이 알기가 뭔가 쉽지 않은데요. 사실은 여러분 알다시피 서양 문化일테면 카톨릭은 신과 낮 사이에 뭔가 이 신과 낮 사이에 뭔가 일테면 이 낮 사이에 누가 있냐면 신부님 계세요. 신부님. 그 양반이 뭔가 이 성서를 해석하고 얘기하는 거 그걸 통해서 뭔가 이 내가 뭔가 얘기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이 중세 말에 뭔가 이 면죄부 사건 이런 것 등장해요. 반면에 이제 서양 신교는 신과 내가 뭔가 이 직접 소통하죠. 지금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건 구교와 신교의 어떤 다른 점을 보면서 뭔가 뭘 얘기할 수 있냐면 나라는 게 노출돼요. 우리가 이 나라는 게 그냥 아까 얘기했지만 콜럼버스가 뭔가 배 타고 멀리 떠난 거 종교의 어떤 이야기에서만 노출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알다시피 중세 말에 뭔가 오늘날도 여러 가지 어떤 연극의 소재가 되는 연애 사건 이런 것도 등장해요. 누구를 좋아한다는 것도 사실 따져보면 그 근본 바탕에 뭐 있냐면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누가 뭔가 시켜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말을 정리하면 이 중세 말과 근대 초에 뭔가 있었던 뭔가 콜럼버스가 배 타고 멀리 떠나는 거, 종교였던 이야기, 그 다음에 주변 이야기자 뭔가 연애였던 이야기, 여러 가지 뭘 갖다 뭔가 제시하고 있냐면 나의 문제를 제시해. 그리고 보다 더 뭔가 이 분명한 건 근대 초반에 여러분 알다시피 원근법이라는 게 뭔가 일테면 제시돼요. 처음으로 뭔가 만들어지죠. 세상의 중심을 갖다 이렇게 뭔가 나를 중심으로 뭔가 지켜보는 그런 것들이 뭔가 연출돼요. 즉 이제 그 이전과 달리 나를 통해서 뭔가 이 세상을 본다는 게 얘기되고 그게 그대로 뭔가 근대 초반에 종교 문제에 뭔가 일테면 투입되고 우리가 아울러 우리가 알다시피 서양 기독교가 분열되죠. 제가 이 긴 소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18세기 말에 진행됐던 15세기 초반서부터 한 200여 년 지난 거죠. 이게 진행되기 위해서 먼저 진행됐던 건 뭐냐면 종교의 문제가 제기된 거예요. 종교의 문제가 제기되고 뭔가 이를테면 그 다음에 뭔가 이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뭐가 진행되냐면 여기처럼 뭔가 프랑스 대혁명에는 정치사회 문제가 뭔가 제기되고 산업혁명이라는 산업과학기술이었던 이야기가 제기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과학의 등장하고 그래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까 우리가 중세에서 뭔가 얘기됐던 종교가 뭔가 종교 세계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걸 지배하는 어떤 그 중세의 근본적인 어떤 성격이라는 게 서양 중세에 약 한 400년 동안 종교인 여러분 알다시피 처음으로 뭔가 도전받고 개혁되죠. 그리고 정치사의 어떤 이야기는 프랑스 대혁명 이후로 뭔가 일테면 얘기되고 지식은 또다시 뭔가 여기 있는 과학의 등장으로 뭔가 얘기돼요. 그리고 맨 밑에 있는 돈이나 뭔가 하여튼 생산의 어떤 문제도 여기 있는 뭔가 산업혁명의 어떤 이야기로 뭔가 얘기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중세의 뭔가 전방위적인 어떤 지배, 거기서 뭔가 근대인들이 뭐 했냐면 처음으로 뭔가 이 종교 개혁을 앞세워서 뭔가 어느 정도 문제 제기하고 그 문제 제기가 뭔가 종교 전쟁이라는 100년 이상의 어떤 전쟁 끝에 뭔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라는 거 여러분 알다시피 뭐였냐면 종교 전쟁의 마지막 뭔가 이 드라마가 뭔지 아세요? 많은 역사가들이 종교전쟁을 갖다 놓고 마지막을 갖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100년 이상 동안 싸우죠. 가톨릭 세력과 뭔가 이 신교 세력이 유럽 그 넓은 뭔가 이 지역에 싸워요. 양쪽으로 나뉘어갖고 100년 동안 싸웠는데 승패가 나뉘었을까요? 승패가 나뉘지 않고 뭔가 계속 싸우고 있으니까 거기서 뭔가 그 상태에서 휴전하려고 뭔가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역사가들이 종교전쟁의 마지막을 갖다 뭐라고 얘기냐면 기진맥진한 상태에서의 뭔가 평화 이런 얘기예요. 그 상태에서 휴전하던 얘기죠. 그리고 뭔가 나온 어떤 조약의 내용은 뭐냐면 현 상태에서 휴전하고 어느 지역이 뭔가 신교가 되는지 구교가 되는지 결정하는 건 그 지역을 갖다 뭔가 통치하는 뭔가 왕조의 결정에 따른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왕조의 결정에 어긋나는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그런 뭔가 이 권리가 부여돼요. 바로 그 시기에 나타난 건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뭔가 어떤 왕이 뭔가 종교를 결정했는데 나의 종교에 일치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로 뭔가 망명하거나 가장 뭔가 그 당시 뭔가 대안은 뭐냐면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종교적인 막바지쯤 뭔가 여러분 알다시피 서양 역사에서 보면 미국으로의 최초 이주 행렬이 시작돼요. 얘기할 수 있는 건 종교 개혁은 뭔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유럽 내부로 보면 집단 차원의 뭔가 이 종교만 얘기됐지 개인 차원의 오늘날 얘기되고 있는 종교의 자유까지 아직 진전이 못 된 거죠. 그래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종교 개혁이 뭔가 이를테면 수행되지만 근대인들이 기껏 했던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집단 단위의 뭔가 이를테면 종교
그것도 왕이 결정하는 종교. 거기까지만 진행돼요. 그리고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얘기되는 뭔가 오늘날 종교개혁은 여러분 알다시피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냐면 오늘날 사람들은 근대리들이 얘기했던 걸 뭔가 넘어서서 뭐 하냐면 종교의 자유까지 뭔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만큼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건 저런 걸 얘기할 수 있겠죠. 근대 초반에 종교 개혁이라는 어떤 스토리가 등장하고 그걸 기반으로 뭔가 한 200년 뒤에 각 분야에 걸친 어떤 그 근본적인 변화가 뭔가 야기되고 우리가 오늘날 모던 질서, 근대적인 질서를 갖다 뭔가 넘어서는 어떤 지금 보게 되면 뭐가 뭔가 이 더더욱 실현되어 있냐면 종교의 자유라는 바로 이제 그게 뭔가 실현되어 있는 셈이겠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우리가 오늘 뭔가 이 주로 보게 될 산업혁명의 어떤 스토리 보게 되면 사실은 산업혁명도 이와 같은 어떤 역사 추세에서 보면 추세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이 많은 어떤 이야기 가운데 뭔가 하나의 어떤 이야기로 뭔가 등장하고 결국은 뭔가 뭘 갖다 뭔가 오늘날 뭔가 많이 얘기하냐면 사실은 이들 많은 것들이 뭔가 얘기해서 오늘날 뭔가 등장하는 건 사실은 우리들은 아마 그냥 일을 하고 뭔가 직업인으로 뭔가 이 살아가는 거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하는 거 그거에만 뭔가 이 멈추지 않고 뭔가 직업 선택의 어떤 자유도 있고 좀 더 나아가면 일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사회의 뭔가 이 주인이라고 하게 되는 시민이라는 어떤 모습도 아울러 인노라고 뭔가 가끔은 뭔가 이 많은 것들이 엮여서 뭔가 발언하는 그런 장면을 갖다 보여줘요. 무슨 얘기가 되냐면 산업혁명은 그냥 뭔가 옛날에는 사람이 이랬었는데 지금 뭔가 이렇다는 어떤 그와 같은 얘기만 뭔가 이 전파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안에서 뭘 얘기하냐면 지금처럼 뭔가 일만 하는 어떤 인간들 그런 모습에서 그 옆에 뭐도 아울러 있냐면 공동체의 전체 문제에 대해서 뭔가 이를테면 따질 수 있고 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모습으로 뭔가 놓여 있는 거죠. 오늘날 왜 이런 얘기냐? 오늘날 우리들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어떤 모습이냐면 이 안에 사실은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중 인간인데요. 왜 그러냐면 하나는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이를테면 직장에 출근하는 직장인 어떤 직장 존재라고 표현하면 직장인 모습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뭔가 이 담배회사에서 일하면 담배회사 거기서 뭔가 열심히 일해갖고 돈도 벌고 뭐하는 그렇지만 이 안에 또 뭐 있냐면 우리가 모두 다 직장 논리에만 충실해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분야에 뭔가 종사하긴 하지만 그걸 넘어서는 또 다른 어떤 존재의 모습이 있어요. 굳이 이름을 붙이면 아마 시민이나 그런 걸 거예요. 인간 존재거나 그런 모습이 이 안에 같이 있어요. 그 두 가지 모습이 뭔가 함께 있는데 산업혁명은 사실은 어떤 면에 뭔가 이 치중하냐고 있냐면 여기 있지만 이걸 주로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 같은 시대에 진행되는 프랑스 혁명은 그거 말고 다른 거 더 있노라고 시민 존재 있노라 그걸 얘기해요. 이 얘기는 사실은 오늘날 뭔가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뭔가 이 펼쳐지고 있지만 스토리는 아마 꽤나 오래전에 이미 아테네 시대에 뭔가 이 뿌려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뭔가 아테네 시대의 얘기를 갖다 뭔가 써놓은 셈인데요. 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철학 이런 걸 갖다 뭔가 여러분들이 지켜보는 어떤 그런 시간이 좀 있겠지만 이렇게 보면 저도 철학을 갖다 뭔가 꽤나 철학을 원래 좋아한 건 아닌데 하여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철학도 얘기하고 사상도 얘기하고 그런 사람이 돼 있는데요. 근데 하여튼 아테네 시대에 뭔가 철학을 보게 되면 꽤나 뭔가 불편한 건 뭐냐면 저런 얘기예요. 전 지금도 그것 때문에 꽤나 뭔가 불편한데요. 뭐냐면 아테네 시대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 얘기냐면 먼저 소크라테스 얘기하고 그다음에 소크라테스 제자가 뭔가 플라톤이었죠. 그리고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리고 이 세 인물은 우리가 뭔가 이를테면 아테네 시대의 가장 뭔가 중요한 뭔가 이 철학자로 평가하지만 저들이 뭔가 살았던 시대를 이렇게 보게 되면 아테네가 여러분 알다시피 남아있는 기록에서 보면 기원전 8세기경부터 기원전 뭔가 이 320년경까지 완만하게나 민주주의로 진전해서 뭔가 이 나라를 꾸려오던 그런 나라였고 그리고 이들 세 명은 아테네 뭔가 이 민주주의가 거의 뭔가 이를테면 외부 침략이나 내부의 문제로 뭔가 이를테면 좀 쇠락기를 갖다 겪은 말기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 아테네 시대 그래 뭔가 저런 사람을 통해서 주로 기억하는데 아테네 시대에 이런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것도 우리의 어떤 긴 역사를 갖다 뭔가 이를테면 다시 뭔가 생각해볼 어떤 그런 자료에 해당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오늘날 아테네를 갖다 뭔가 민주주의 시대라고 뭔가 얘기할 때 뭔가 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들이 아니고 주로 사람들은 철학 이름으로 뭔가 그들을 갖다 뭔가 거론하지만 사실 아테네 시대에 뭔가 민주주의에 어울리는 사람 누구였냐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아마 들어봤겠지만 프로타고라스였어요.
이 프로타고라스가 여러분 알다시피 그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이런 말로 뭔가 유명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양반이 뭔가 여러 권의 뭔가 이 책을 썼다는데 이 양반의 이야기는 뭔가 오늘날 책으로 하나도 안 남아 있고 이 양반의 이야기들은 여러분들 아마 들어봤겠지만 플라톤이 썼다는 뭔가 이 대화로 플라톤이 대화로 관해서 뭔가 소크라테스 앞장세워서 소피스트들이라고 뭔가 이 지목되는 그런 사람들 갖다 뭔가 대화의 어떤 방식을 통해서 끊임없이 뭔가 말하자면 추궁하고 비판하고 뭐 얘기해요. 오늘날 사람들이 플라톤이 남기고 대화 오, 그 논리 대단한 그 설득력 대단 그럴까요? 오늘날 뭔가 이를테면 역사 문헌이나 뭔가 이 철학 문헌을 볼 때도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인간 역사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소크라테스부터 무려 한 2400년 이상 흘렀어요. 2400년이면 옛날에 여러분 알다시피 오늘날처럼 뭔가 이 종이가 있는 시대가 아니고 그 옛날에 뭔가 이 파피루스에 뭔가 이를테면 글을 쓰는 그런 시대였어요. 파피루스가 300년 정도가 최대 뭔가 이 내구 연한이에요. 300년 이내에 어떤 사람이 뭔가 글을 다시 옮겨 써야 돼요. 필경사가. 즉 이제 종이 이전에 뭔가 문헌들이 뭔가 다시 옮겨 써졌다는 얘기는 누군가 중간에 뭔가 이를테면 옮겨 써줄 어떤 필연성이 있어야 되고 옮겨 써주는 과정에 뭔가 문헌들이 왜곡될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는 거겠죠. 문제는 2400년 전에 뭔가 플라톤의 문헌은 오늘날 꼼꼼히 다 남아있고 플라톤이 비판했다고 얘기하는 대화로 안에 비판했다고 얘기하는 뭔가 이를테면 프로타고라스나 데모크리토스 원자론으로 알려져 있죠. 데모크리토스가 여러분 알다시피 기원 후 한 300년 경까지 뭔가 실제로 사람들이 읽었다고 그래요. 그 사람 문헌을 갖다가. 이 양반 뭔가 원자론은 오늘날 뭔가 그냥 사람들이 원자론 그러지만 그 뜻을 갖다 이렇게 뭔가 짐작하고 아울러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고려해보면 민주주의와 꽤나 가까웠던 사람이에요. 당시 대표적인 뭔가 이를테면 민주주의자 페리클레스였죠. 페리클레스 주변에 뭔가 여기 있는 뭔가 이 프로타고라스도 있었고 데모크리토스도 있었어요. 즉 이제 민주주의와 가까운 사람들이 썼다고 여겨지는 문헌들 오늘날 하나도 안 남아 있고 웬일인지 모르게 2400년 전에 뭔가 작성됐다는 플라톤 문헌은 다 남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보기엔 아마 우수한 문헌만 뭔가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어떤 문헌이 뭔가 그 후대에 뭔가 이 전수되고 쓰여지고 이를테면 남겨지는가도 뭔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그 뒤에 이어진 2000수백 년간의 인간 역사가 말하자면 어떤 사상을 갖다 좀 편하게 여겼는지 어떤 이데올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뭔가 결정된다고 보여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헬레니즘 시대가 무려 700년가량 이 시대가 왕이 있었던 시대예요. 왕이 지배하는 헬레니즘 시대 대표적인 게 여러분 알다시피 알렉산더 대왕이죠. 이 시대는 여러분 왕보다 더 엄청 교황 그 양반 계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올라 근대 초반 한 200년도 여전히 뭔가 절대 군주라고 얘기하는 그 왕들이 있어. 무려 한 2000수백 년 동안 이 아테네 시대에 뭔가 이를테면 뭔가 얘기됐던 이들이 어떤 뭔가 이 문헌은 꽤나 불편한 문헌은 뭔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전수되지 않는 게 뭔가 더 좋은 그런 어떤 시대 여건이 뭔가 작용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아마 인간의 지난 2000수백 년간의 어떤 역사를 갖다 우리가 대략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는 언제 뭔가 학교에서 뭔가 이 학생들 앞에 있을 때 가끔 보면 얘기하다가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꽤나 신기한 일이에요. 왜냐면 2500년 전 가끔 뭔가 이 양반들 이들이 뭔가 비판했던 이들이 어떤 이야기 있었고 충돌하다가 아테네라는 그 나라 자체가 뭔가 멸망하면서 이들의 이야기는 자출 감춰요. 그리고 2000수백 년 동안 정확히는 뭔가 18세기 말 이와 같은 사건 속에서 뭔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처음으로 여러분 알다시피 200년 전에 왕 없는 나라 만들어 놓죠. 민주주의 한다고 얘기하고 그 나라가 등장할 때까지 뭔가 2000수백 년 동안 이들의 어떤 이야기는 뭔가 묻힐 수밖에 없어요. 퇴장해야 되는 거죠. 프로타고라스 인간은 뭔가 이 만물의 척도라는 얘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저 얘기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갖다 뭔가 오늘날 20세기 후반 90년대예요. 영국의 고전 문헌학자들이 뭐 했냐면 비로소 저 뜻이 뭔지 탐구하기 시작하고 옛날 문헌을 꼼꼼히 뭔가 지켜보면서 오늘날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여러 가지 중간 얘기도 필요하겠지만 참여민주주의 어떤 전형을 갖다 제시했다 이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즉슨 꽤나 많은 어떤 비밀이 여기에 뭔가 깔려 있는 셈이겠죠. 그래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건 저런 걸 갖다 뭔가 끄집어낼 수 있는데 아까도 우리가 했던 얘기와 연결시켜서 뭔가 얘기를 정리하면 저런 얘기 되죠. 왜냐하면 근대 초반에 중세에서 벗어나고 싶은 어떤 사람들이 최초로 뭔가 중세의 전방위적인 어떤 지배 그에 대해서 뭔가 문제를 갖다 뭔가 이를테면 어느 정도 느끼고 최초로 뭔가 서양 기독교의 분열 그리고 아울러 그걸 토대로 한 200년 뒤에
어떻게 보면 전방위적인 지배의 어떤 균열이 생겼으니까 이와 같은 각 분야의 어떤 말하자면 근본적인 변화, 혁명이 뭔가를 팀면 이루어져요. 우리가 아울러 그 혁명에서 뭔가 프랑스 혁명을 뭔가 이 선언하고 미 산업혁명 뭔가 여러 말 신분제 사회에서 사람들을 갖다 어느 정도 탈출시키고 그 가운데 특히 일부분만 뭔가 탈출시키죠. 자본가 그룹만 주로 탈출시키고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미약하게 진행되는 그리고 미약한 어떤 진행의 뭔가 포스트 모던 사회는 여러 말 알다시피 뭐하냐면 프랑스 혁명의 어떤 결과 나타난 어떤 여러 가지 자유나 평등 이런 얘기 그래도 뭐 실현하려고 애쓰고 그리고 산업혁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뭘 이야기하냐면 일과 뭔가 이 직업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공동체를 갖다 뭔가 이 지켜보고 내가 일하는 어떤 사회에 대해서 뭔가 일이 뭔가 편성되고 있는 어떤 그 사회 뭔가 내가 톱니바퀴처럼 뭔가 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 많은 톱니바퀴들이 뭔가 모여 있는 사회 전반에 대해서도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뭔가 이를테면 넘어가는데 어느 정도 조력해요. 이 산업혁명이라는 게 여러분 알다시피 이 저런 얘기를 갖다 아울러 수반하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뭔가 알고 있지만 산업혁명이 여러분 알다시피 18세기 말에 진행되면서 처음으로 뭔가 나온 건 여러분들 이 자본가 그룹이 뭔가 그리고 아울러 뭔가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그들이 뭐 하냐면 자유주의 외쳐요. 18세기 말과 19세기 초반이죠.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산업혁명은 절대로 뭔가 일자리 문제와 뭔가 이를테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봇이 뭔가 우리를 갖다 뭔가 이를테면 공습하는 그런 식의 어떤 이슈만은 아니에요. 산업혁명은 최소한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사회 구조와 이데올로기와도 연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울러 18세기 말에 뭔가 이 자유주의가 등장하니까 그 자본가들이 어떤 이야기가 뭔가 한 반세기가량 진행된 19세기 중반쯤 여러분 알다시피 막스를 중심으로 뭐 하냐면 뭔가 자유주의 어떤 병폐에 대해서 뭔가 지적하는 뭔가 사회주의라는 게 등장해요. 우리가 뭔가 간략히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고전적인 어떤 자유주의와 19세기 중반에 뭔가 이른바 뭔가 사회주의가 서로 뭔가 안티 관계를 형성하고 있죠. 그 관계 자체가 뭔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만약에 산업혁명이 없었으면 이거 자체가 등장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불행한 건 좀 이따 뭔가 우리가 페이퍼를 통해서 보겠지만 우리나라 역사가 안타까운 건 저런 데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뭔가 여러분 알다시피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반 지금 뭔가 이 100년 전의 어떤 역사를 보면 꽤나 뭔가 중요한 시대였는데 그때 뭔가 이를테면 여러분 알다시피 뭐냐면 우리 스스로 대못으로 뭔가 이를테면 우리끼리 살 거야. 그러다가 망해요. 망하고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일본 애들이 지배하죠. 일본 애들이 지배해서 1945년 그들이 대책 없이 떠나요. 제가 볼 때 아마 가장 문제는 사실 오늘날도 뭔가 여전히 문제가 내일 뭔가 이 중요한 회담이 열린다지만 지금 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1945년 그날 그때 일본이 뭔가 한반도를 지배한 것까지 제가 뭔가 싫긴 하지만 뭔가 양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의 어떤 지역을 갖다 뭔가 식민 지배했으면 떠날 때도 그래서 어느 정도 뭔가 질서 있게 떠나야 돼요. 영국 사람들은 여러분 알다시피 인도에서 떠날 때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떠날 때도 최소한 그 나라에 뭘 만들었냐면 많은 게 허수아비긴 하지만 의회도 만들어 놓고 누가 집권자 그룹이라고 뭔가 준비하고 떠나요. 이들은 대책 없이 그냥 떠나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역사가들이 뭘 얘기냐면 2차 세계대전 다음에 뭔가 분단이라는 비극을 겪어야 되는 건 유럽에서 보다시피 뭔가 독일의 분단과 마찬가지로 전쟁을 저지른 뭔가 일본이 분단돼야 되는데 일본이 지배했던 한반도 그 지배받았던 걔네들이 뭔가 분단을 갖다 뭔가 겪고 지금까지 뭔가 이 분단 상태고 내일 뭔가 겨우 뭔가 회담 열린대요. 이 문제는 어디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어떤 스토리를 보게 되면 사실은 뭔가 산업혁명을 수용하지 못했던 19세기 말의 그 안타까운 역사 안타깝긴 하지만 그냥 지켜볼 수 있겠지만 그 산업혁명을 수용하지 못해서 당했던 뭔가 이를테면 식민 지배였던 이야기 그 다음에 그들이 떠난 다음에 이 땅에 그대로 뭐가 남냐면 그들이 추진했던 한반도 추진했던 철도와 공장 그것도 남고 아울러 뭐도 남냐면 여기 있는 이것도 남아요. 남한과 뭔가 이 북한이라는 지금까지 뭔가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게 산업혁명은 절대로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절대로 그냥 일자리 문제나 뭔가 그냥 뭔가 인공지능이었던 문제나 로봇의 어떤 문제 그런 걸로 뭔가 끝나지 않고 그 안에 뭔가 인간 역사의 어떤 총체적인 진행 한 공동체를 보면 공동체 전반의 어떤 문제가 연결돼 있어요. 제가 오늘날 뭔가 이 넘쳐나는 한국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테마나 이슈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 그 얘기예요. 절대로 이거는 우리를 갖다 뭔가 그냥
일자리, 미래에 뭔가 뜰 수 있는 일자리가 뭔지 그걸 고민하게 하는 그런 이슈가 아니고 사실은 뭔가 한반도의 어떤 그 분단 문제나 평화 문제, 그 문제, 그런 문제까지 뭔가 이 다 연결돼 있는 그런 이슈에 해당된다는 얘기죠.